자, 이번 거는 뭐냐면 이 공주의 집을 짓는데 그걸 가지고 해를 넘겨가면서 반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예, 현종 10년 5월에 처음 선생님 기록을 이제 뽑아 오셨는데요. 정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원은 사관원의 정원입니다. 사관원의 관원이거든요. 사관원 정원 윤경교와 이헌이 아래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여러 공주의 저택을 공조로 하여금 지어주도록 했는데 그 집의 칸수가 국법에서 정한 것보다 지나쳐서 자재를 잇대기 위해서 관공서까지 헐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주들이 당초에 살던 집이 제도에 지나치게 사치해서 공론까지 제기됨에 따라서 끝내 감히 들어가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상께서 그들에게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친속을 아끼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으니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헤아려 지급하고서 각각 빈터를 찾고 옛집을 헐어 거기서 나오는 자재로 각자 건축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거듭 수고롭게 힘쓰게 하고 또 그 관서의 재원을 모조리 써서 한꺼번에 5공주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지나친 공사를 일으키시니 사방에서 듣는 사람들이 장차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주의 집은 개인의 집이고 관공서는 공공건물입니다. 개인 집을 짓기 위해 관공서를 헐어버린다면 이는 실로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인데 전하로부터 시작될 판이니 또한 너무도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관공서 이외에도 철거될 민가가 매우 많아서 집집마다 슬피 우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성 안에 빈터를 어찌 찾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관공서와 민가를 헐어서 나라의 채모를 손상시키고 백성의 원망을 들은 뒤에야 후련하시겠습니까? 어때? 후련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공주는 설명해드리면 이게 지금 그 효종, 선왕 때 공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종하고 인선왕후에서 사이에서 난 공주가 5이에요. 그래서 수광공주, 숙명공주, 뭐 숙휘, 숙정, 숙경공주 이렇게 5공주였는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종이 그 집을 지어주게 했다.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계사를 올린 거예요. 현종이 저 외아들이죠? 현종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 딸 5.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 누이들하고 살았던 거 이거 혼자 그러니까 효종의 그러니까 효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좀 살기가 어땠는지 현종이 좀 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집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발칙하게 지금 대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면 여기도 몰랐어요. 경국대전엔 공주 집을 50칸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 공전 잠령조에 왕자군하고 공주는 50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저기 사대부지가 100칸이거든요, 제한이. 사대부가 100칸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나 싶어가지고 경국대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또 못 찾았어요. 나오긴 나오나 진짜로? 예, 대전이 맞는 공전에. 여기 이제 대전이니까 공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찾았는데 이거 보면 뭐해? 못 찾았는데 50칸입니다. 50칸인데 저희 시골집이 30칸이었습니다. 와는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사랑채 있고 안채 좀 생기면 창고 이렇게 방 앞에 행랑채 좀 있고 이러면 그냥 30칸 됩니다. 저희 집 옆에가 70칸 가까웠어요. 그 집이 제가 그 책이 탐나가지고 이렇게 가끔 놀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30칸 규모를 압니다. 안 넓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50칸이 기준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우선 이렇게 지금 반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본 게 현종 10년 기유년 5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가 전개되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12일에 다시 양사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양사가 공주들의 집 짓는 일로 끊임없이 쟁론하였으나 주상이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중사를, 이제 중사는 환관을 얘기하죠. 중사를 시켜서 집 짓는 일을 계속 감독하게 하였다. 정언 이헌이 상소하기를 신은 정성이 전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간언이 신임을 얻지 못해서 이 관직을, 명기는 이제 관직, 그 양사의 자리를 말하죠. 그 관직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서로 오늘날 대각의 관원은 있으나 마나하다, 그런 인물들이다 라고 합니다. 신은 이미 대각에 있으나 마나해서 나라 사람들의 비난을 심히 초래하였으니 부디 파직하여 내쳐주셔서 하니까 주상이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예, 이에 다시 집의 신명규 채직하라는 게 장령, 뭐야? 네? 잘랐어요? 예, 자리에서 교체시킨 거죠. 그 집의 신명규 장령 정화제 경최, 그리고 지평 조성보 이후 헌납 김만중 정언 윤경교 등이 모두 이원의 상소 내용을 끌어다가 그 같은 이제 동조한다는 의미로 같은 내용으로 끌어다가 피엄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가는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다라고 비판받는 거는 자기네들도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피엄을 했는데 피엄이라는 건 뭐예요? 혐의를 피한다. 예, 계사를 올립니다. 피엄 계사를. 지금 이러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저희가 이 자리를 더럽히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계사를 올리고 물러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부의하고 정원이 양쪽 그 사관원하고 양사가 지금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올렸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같이 피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사가 같이 피엄을 하니까 이럴 땐 옥당이 홍문관이거든요. 그래서 옥당이 처치해서 모두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주상이 따랐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피엄을 하면 이 처치할 때, 그러니까 홍문관은, 그러니까 사관원 관원이 피엄을 하면 사헌부가 처치를 하게 돼 있고요. 사관원이 하면 사헌부가 처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두 기관이 같이 해서 누가 처치해 줄 사람이 없을 때는 홍문관에서 나서서 처치를 해줍니다. 아, 사관원이 하면 사헌부가 하고. 아, 저 몰랐어요, 이거. 그러면 처치를 한다는 건 이거 뭐야? 두둔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피엄한 것이 정당한, 그러니까 온당한지, 아, 정말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피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피엄을 그냥 그래 그럼 물러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아, 스피릿 수리하는 게 아니죠. 반려하는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반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사하게 한 거는 지금 이제 피엄을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양사에서 그 사람이 피엄한 그 내용이 정말 그만두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고요. 그럴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출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사라는 거는 다시 벼슬 하러 나오게, 근무하게 나오라는 거거든요. 관직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출사는. 지금 피엄해가지고 내놓고 나가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출사, 관직에 다시 나와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처치는 하여튼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 조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는데 뻘쭘하잖아요. 누가 조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서로 조처해주고 둘 다 했을 때는 이제 옥당이 해주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처치를 얘기하신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처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 논쟁 같지 않은 논쟁을 할 때 처치 때문에 처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추국청에서 처치하라는 것도 판단해가지고 조치하라는 뜻이지 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처치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동일하고요. 그건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번역할 때도 참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의 뜻하고 당시에는 그게 처치라는 게 하나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치라는 말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쓰는 어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다음, 그러니까 또 두 달 후에 8월 1일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때 양사가 공주들의 집 짓는 일로 연속해서 아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3개월 지났습니다. 주상이 매번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답답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이게 8월 1일이잖아요. 이게 3달 지난 겁니다. 4달 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8일에도 하고 19일에도 하고 9월 17일에도 또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대신 실록에는 이렇게 연계, 이어져서 할 때는 있었다는 사실만기라고 같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빼든지. 승정원 일기에는 비교적 더 상세하게 나와야죠. 예, 승정원 일기는 거의 기록되기도 하고, 예, 거기도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실록에다 적는데 실록 편찬할 때 가져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서실 옆에 사관에 그 출장소가 있습니다. 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성냥과 갈 때 곽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상소문이 들어가면 사관이 그 옆에 다 요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9월 달에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아까 이제 그 5 공주 중에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랬더니 수관 공주는 27칸, 숙명 공주는 집이 33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50칸 넘는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간 이단화가 피엄하기를 사간은 사간원 관원입니다. 신은 이미 건축한 공주들의 집 중에서 제도를 넘는 칸수는 도로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이전에 올려왔던 계사 내용에다가 첨가시켰습니다. 듣건대 수강공주의 집은 이미 건축한 정침이 27칸, 숙명공주의 집은 정침과 부속된 칸수가 모두 33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건축할 것이 몇 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미 건축한 부분의 칸수를 법전 규정과 비교해도 몇 곱절이 넘는다라고 제가 했던 말은 사실과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신이 잘못 듣고 경솔하게 논한 실수가 이에 이르러 드러났으니 신을 채척하라 명하소서 하고 집의 박중희도 이 문제로 인피하였다. 피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죠. 네. 사관은 논한다. 사신은 논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신화 이렇게 된 게 사평으로 사초에 실려 있던 원래 그 사초에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 논평을 써놨던 거를 실록에다 실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신은 논한다. 공주들의 집을 한결같이 정해진 법제대로 지을 것을 양사가 날이면 날마다 앞다투어 주장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주상과 신하가 서로 버티는 것만도 이미 치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쪽에서는 대각이 농계하고 또 한쪽에서는 집을 계속 지었으니 이는 대각을 둔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대각의 관원인 자는 이로써 바르게 말씀드리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매번 이전부터 올려왔던 계사를 가지고 와서 또 전하여 그 사안을 정지하지도 않고 윤호도 받지 못해서 나라의 체목만 손상시켰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식자들이 애석해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너무 과한 지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대관들은 그런 게 있어요. 풍문으로 들은 것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라 하더라도 자기가 들은 게 있고 그게 국정에 관계돼서 중요하다 하면 이렇게 올려도 돼요. 근데 올렸다가 이렇게 허당인 일이 되면 이렇게 피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풍감이. 예. 그 비염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 실제 채차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좀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면은 자기들이 이런 상서를 계를 올리고 이러는 마당이라면 가서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조사는 안 해봤구만 이 사람들이. 그런 사태를 그러니까 실증적인 탐구는 없는 거야. 요 박중희가 한 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 요 다른 사료에 보면 50칸이 넘습니다. 다른 사료에 보면 50칸이 넘는 게 자료가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그 2가지예요. 대가는 안 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조선 시대의 관직들 중에서 수명이 그러니까 개임 기간이 가장 짧은 관직이 사헌부 사관원입니다. 수시로 사표 내고 나가니까. 근데 이 점은 좀 정리 제대로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인데 마저 그것도 얘기를 드리고 할게요. 뭐냐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반 관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급제가 마치 행시, 외시, 뭐 사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퇴계가 둘째 아드님인가 과거를 자꾸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넌 왜 과거도 그렇게 못 붙고 빨리 붙어야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맨날 위기지약하라면서 학문은 위기지약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고시 붙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주자도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직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제 사회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 양반 관료들이 했던 관직은 그건 요즘 개념은 그건 역입니다. 역. 무슨 말이냐면 평민이 군대를 가는 것처럼 노비가 신역을 지는 것처럼 양반은 뭘 해야 돼요? 직역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직역을 가지려면 과거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아버지가 관직에 있으면 음소로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조선시대에도 일부가 남아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방향이 어떻게 틀어집니까? 과거를 붙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서삼경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에 붙는 게 뭐냐면 저처럼 군대를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조선시대 연구자들 중에서 조선시대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이건 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퇴계가 위기지약하고 과거를 붙는 거는 퇴계 머릿속에서는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지약을 해. 그 과거를 붙어야 돼. 그래야 나라에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4대부잖아요. 4대부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4대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송준호 선생님이 그 과거제 그거 쓰셨을 때 양반하고 3, 4대 지나면 지역에서 양반 급제 못하면 점점 이 양반 저기를 못한다고 그 관례적으로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관례적인 게 아니고 직역을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양반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거는 관습이 아니고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숱하게 사직상소를 올리고 갈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거 다 뻥이다. 그리고 붙잡아 줄 거 알고 그러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양반들 놓고 나갑니다. 그게 지금처럼 고시해가지고 붙어서 된 거면 그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해관 거기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던지고 거기다 대고 공무원 윤리를 요구하는 거는 그 윤리 이상으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윤리 규정으로밖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는 했으니까. 관직을 가지고 운영을 거기 가가지고 내가 바른 소리 하다가 간언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자기는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돼요. 집에 가도 됩니다. 집에 가도 뭐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농사 지는데 먹고 살 게 없으면.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언관직들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던져낼 수가 있던 겁니다. 언제든지 사직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틀, 사흘 만에 바뀝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저는 조선시대의 관직제 운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선 왕조에서 그렇게 뭐 관직이라는 걸 갖다가 의무로 역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갔다가 뭐 끄덕하면 뭐 그만두고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당직이고 모든 게 그 관직을 그래도 그 계속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권력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게 모순되는 게 아니고 그 관직을 유지함으로써 나라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관직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군대 간다고 좋은 자리 안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청요직 같은 경우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회적인 대접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병권 안 놓으려고 하는 거고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역이라고 하는 것과 모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 삶의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기가 나왔다가 이런 바른 말을 하고 돌아감으로써 그것도 사회에서 영예스럽게 여겨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 관직에 대해서 이렇게 사직을 피엄이라고 그랬던가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거는 확실한 거구만. 이런 문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자기들은 물러난다. 그래서 그게 빨리 로테이션이 되는 거 실제로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이 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예. 막 바뀌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증거 없이 드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조 효종 연간이 되면 양반하고 관직은 제한돼 있잖아요. 항상 그 뭐 나중에 성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호 얘기는 좀 아무튼 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직에 나오지 못하고 노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민들은 농민들은 군대도 가고 노비들은 직역도 하잖아요. 신공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천민들은 그 뭐 백정도 하고 고리백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납품도 하고. 그 양반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어. 서원에 가고 과거도 못 붙는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양반들도 관직해가지고 임무를 못하면 포라도 내라. 양반들도 포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군대 안 가고 군대 가는 대신 옆에서 포 걷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군수품 물자 쓰는 거잖아요. 봉족제 있고 이런 게. 그러니까 양반들도 공부하느라고 너 과거는 못 붙었지만 공부하느라고 그런다고 치면 포를 내라. 군대는 면제 직접 몸으로 가는 건 너 공부해야 되니까 면제해 주더라도 포는 내라. 그럼 지금 안 하고 있잖냐 역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호포제론입니다. 그게 호포제예요. 이게 효종 연간 이후부터 현종, 숙종 돼가지고 나중에 뭘로 가요? 균역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영조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직역이 아니라면 양반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명확히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직역입니다. 역을 해야 돼요. 안 내면, 안 하면 포내라. 근데 야 양반인데 내가 왜 포를 내냐 이런 사람 당연히 있죠. 여태까지 안 내왔으니까. 그런데 원칙대로는 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난번에 경연은 이미 1시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네.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지편전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지은 시를 내렸다. 기침 번열이 잦고 피곤한 기분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뒤치며 밤새 잠 못 이루는데 강관들은 종묘사직 중함은 생각지 않고 솥장 울릴 때마다 경연에 나오라네. 경연에 나가기 싫다 나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예, 본인 그 왕이 종묘사직의 중함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교하기를 굳이 시를 짓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보인 것일 뿐이다. 직숙하는 승지들은 잘 보라 하였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뽑다가 하필이면 그 전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매주컨 시 읊어주셨잖아요. 겹고 체인명한데 부근둥둥 치면서 이제 죽을 때 저놈 죽여야 돼, 목 치려고 하는데 회수 이력사라 해는 고개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해는 뉘엿뉘엿 지고 황천에는 무객점한데 호텔도 없대는데 나는 오늘 밤은 그면은 숙소가 누구네 집에서 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거를 딱 던져놓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시가 이 시하고 제가 유난히 겹쳤어요 그때. 화가 났어요 제가. 도대체 일국의 인간의 저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경연하라고 그러는데 겨우 이 시를 지어서 여기 이 시는 지금 여기 면 처음에 끝이 끝나는 게 여기 칠원 이게 저 율시가 아니고 이게 뭐라 절구인데 칠원 절구인데 앞에 면 그다음에 잠 못 이루는 게 면이죠. 그리고 제일 끝에 이 경연으로 끝나죠. 이게 아주 같은 운이고 그리고 평축도 맞습니다. 예, 평축도 맞고 굉장히 잘 진 시입니다. 내가 보기엔. 근데 자기 꾀병 가기 싫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를 질 정도면은 연산군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더요. 네, 어서에 수많은 질병 중에 안질이 제일 중하다, 가장 중하다. 근래 대간들은 내가 경연에는 병이 있다 해서 나오지 않고 연양은 날마다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연을 중시하고 임금의 병은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경연은 눈을 더욱 긴하게 써야 하지만 연양은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된다. 논리가 점이나. 네. 내 생각에 요 며칠 더 조리하고 국기일에 친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안질이 다 낫지는 못해도 거의 낫게 될 것 같은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간들은 경연이 학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서 신하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히 여겨서 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성상께서 편찮으시다면 어찌 애써 청하겠습니까? 한번 경연에 나오고 나서는 늘상 학문에 열중하시어 중단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번에는 억지로 나오시더라도 다음에 계속해서 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 건데요. 이거는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가야 돼. 응? 읽어요? 이 숙녀의 잠은 이거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중종 때 연산군 다음이 중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학 강의를 했더니 중종이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엔 까딱까딱 졸았습니다. 그 틈새를 보고 김효 사화가 이제 그 간신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이거는 퇴계가 그 선조 즉위한 다음에 올렸던 성악 10도 중에 제일 마지막 거예요. 진무경이라는 분이 쓴 그 스쿵야매잠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거를 정리한 거거든요. 퇴계가 가가지고 경연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봐야 됩니다. 이거. 닭이 울어 잠을 깨면 이러저러한 생각이 점차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할 때 어찌 마음을 가라앉혀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 깨달은 것을 곱씹어 보아 차례와 조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여 두자. 근본이 세워졌으면 새벽녘에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추고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솟아오르는 해처럼 밝게 한다. 몸을 엄숙하고 가지런하게 하며 마음을 맑고 밝고 고요하고 전일하게 갖는다. 그래서 생략하고 날이 저물어 사람이 피곤해지면 흐린 기운이 엄습하기 쉬우니 이럴 때일수록 엄숙하고 정성스럽게 가다듬어 정밀하고 밝은 정신을 진작시켜야 한다. 밤이 깊으면 잠자리에 들되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마음도 잠들게 해야 한다.
밤의 기운으로 마음과 정신을 잘 길러 곧게 안정되면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이 소리 들으면 연산군은 뭐라고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그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발생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전에 일찍 안 일어납니다. 관청에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농부가 새벽부터 곡괭이 삽 들고서 나가는데 사대부라는 자가 옆에서 쿨쿨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전혀 리더십 안 생깁니다.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본 분들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매일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저기 벌써 논에 갔다 왔다. 저는 70년대, 80년대 조선시대 연장인 시골 동네에서 컸습니다. 외가댁, 친가댁이 다, 친가댁은 초가집, 평민. 외가댁은, 친가댁은 잔반, 기와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마당 쓸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휘지 안 떨어져 있어도 빗자루 자국 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나 있으면 동네에서 찍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광해군 일기 이 소학 스쿵야매잠은 소학의 연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역사적 사건은 아니고. 아니 이때 이거는 제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율곡의 경목역에도 보면 바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지식인들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양상들입니다. 그 태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개 빠져 세우고 목소리 엄정히 하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바로 앉으란 얘기는 외람돼서 바로 앉으란 게 아니라 그래야 의젓해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학을 봤다. 그러면서 그 연장에서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 거는 지난번에 우리 경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 세조 때 친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연을라고 안 쓰고 친강이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인혜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잡았대. 직접 강의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경연을 한 게 아니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연 역시도 아까 실록이 조선 문명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됐던 것처럼 경연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제가 지금 연산군 때는 잔치하느라고 한가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 때는 다른 데 가느라고 경연을 안 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이거는 광해군 3년 때 건데요. 그때 이날은 왕이 경연에 나갔어요. 그랬다가 이 경연하는 자리에서 이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이원익이 한 말의 일부입니다. 이원익이 한 말에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광해군 일기에서는 다른 그 실록에서 이제 사항을 쓰는데 광해군 일기에서는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한 이래로 강연을 오랫동안 폐하고 여러 사무의 재결도 태만해서 대간의 계사마저 매번 한참 만에야 내렸다. 혹 한밤에 문건을 드릴 상황이면 왕이 항상 침전 안에 있기 때문에 환관들도 뵐 수가 없었다. 왕이 일찍이 환관 이봉정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뚱뚱하냐 하니 이봉정이 대답하기를 소신이 선조 때, 그러니까 이 선조 말고요. 그 선조 대왕 할 때 그 선조 때에는 선왕이 장시간 공사청에 계시면서 여러 사무를 부지런히 재결하셨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모시느라고 낮에는 밥 먹을 겨를이 없고 밤에는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께서 공사청에 계시는 때가 없으므로 소시는 종일 누워서 쉬고 밤에도 편히 자기 때문에 몸이 고달플 일이 없으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광해군 일기가 그걸 번역하신 분이 이제 우리 박소동 선생님이신데 그 중초본, 정초본이 두 개가 남아 있죠.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안 돼서 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중초본 다 원래 세초를 했어야 될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한테는 더 잘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왕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중초본에는 그때 당시의 기록은 당연히 광해군 때 쓴 기록들 모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정초본을 옮길 때 다 왕으로 바꿔버립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왕으로 바꿔버려서 폄훼합니다. 그 연산군 일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왕으로 돼 있는 왕으로 돼 있으면 그 폄하하는 거야 상보다? 예. 금상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거든요. 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때 왕 한때. 또 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하고 노산군 일기라고 해서 노산군. 단종실로. 단종실. 예. 그러니까 요게 3년인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광해군 때 그 뭐 다음 뭐냐면 광해군 2년이나 돼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즉위한 지 한 2년 만에 해요. 그래 가지고 전체 광해군 일기를 검색을 해 보면 경연 횟수가 한 10대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됐을 때 이런 얘기가 이제 이봉정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거 보시죠. 7년입니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그러니까 사원부하고 사관원이 같이 합동으로 계사를 올리는 거예요. 합동으로 계사를 올려 아래기를 임금의 덕이 진보하는 것은 오로지 경연에 달려 있는데 근래 여곡이 계속 일어나고 나라에 일이 많아 임금과 신하가 학문과 정사를 논하며 문답하는 일이 오랫동안 폐지되고 있으니 이에 이르러 신하들의 근심이 간절합니다. 이제 여곡이 완료되어 나라 일이 조금 안정되었고 법궁에 이어하여 천명이 이에 새로움에 신민들이 서로 기뻐하고 조야가 서로 경하하고 있으니 바로 다시 시작하여 새롭게 다스릴 때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옥체가 이미 평안하시고 날씨도 맑고 화창하니 유신을 인접하시어 치도를 묻는 일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속히 경연을 열어 성덕을 기르고 백성들의 고통을 무르소서 하니 조리하고 나서 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유신은 홍문관 관원을 보통 유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한 후로 경연을 연 적이 없고 매번 병을 핑계댔는데 죄인을 추국할 때는 혹 밤 늦도록 하였으니 어찌 그리 사람 죽이는 일은 급히 하면서 학문 강론하는 일은 등한히 한단 말인가. 옥체가 이미 평안해지셨음을 아뢰었는데도 오히려 조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니 평안해진 옥체를 또 조리한다면 어느 때에 학문을 강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광해군을 깐 거야 지금? 그 사관들이? 예. 이걸 평한 사람들이? 네. 이건 광해군이 저기 한 다음에 쓴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료는 광해군이 폐위된 다음에 쓴 겁니다. 폐위된 그러니까 다음에. 광해군 자료에는 당시에 쓴 게 있고 폐위된 뒤에 쓴 게 있고 그거를 중초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론 같은 경우에. 자, 이왕 그 광해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여기 저 오 교수가 광해군이라는 이 책을 냈으니까 이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서베이를 간략하게 한번 해봐. 어떤 인물이 뭐가 문제였는지 가장 핵심적인 테마를 좀 얘기해보라고. 이 책이 문제가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의 연장입니다. 뭐냐면 조선 후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망해야 되는 시기로 설정을 이미 해버려요. 그런 걸 우리 해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세 해책이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봉건 썼다가 봉건이 아니니까 요거 빼고 슬쩍 중세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선 후기 대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임진왜란 이후 만만한 게 이제 인조반정이죠. 이때부터는 망해가는 시기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황 나오는 거고 뭐 여기 뭐 상품 화폐 경제 발달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품 화폐 경제가 왜 발달해야 돼요?
부르주아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자본주의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두 개가. 이건 하부구조, 이건 상부구조. 그래서 시기가 요 인접 안정 이후 특히 북한에서는 더 열악하죠.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봉건 몰입애들이 인민들의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300년 동안 말아먹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남한학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고민하던 거에서 선생님 독기학설에서 얻어낸 거는 역사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역사는 그 시기에 누구도 방향을 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움직이는 역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서구 계몽주의에 의해서 움직였던 17세기, 18세기도 그렇게 이런 사회가 될지 몰랐어요. 그 연구들이 뿌꼬를 비롯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에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객관적인 조건도 있지만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있어요. 게다가 이것들이 숱한 사람들과 죽음,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연들이 맞부딪히면서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법칙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는 전개가 됩니다. 단, 우리는 태도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태도를, 이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태도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착각한 데서 출발합니다. 역사가 법칙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느슨한 법칙이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상했던 것이 제가 광해군이 처음에 예전에 읽었을 땐 감을 못 잡았다가 이러고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좀 뒤져본 겁니다. 광해군이 떴어요. 언제부터 떴냐면 일제 초기에는 안 떴습니다. 만선사관이 등장하는 이나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33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병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내 친구 한명기 교수. 사실은 한명기 교수는 글 잘 씁니다. 제가 보기에 저보다 머리도 좋아요. 근데 요 뒤에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좌우 막론하고 광해군은 다 중립외교, 실용외교 이걸로 채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내내 혼군이었었거든요. 혼군. 폭군하고 다르죠.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혼군입니다. 혼군은 정책 결정의 선후관계나 판단 능력이 모자라서 나라를 망쳐먹는 게 혼군입니다. 폭군은 연산군처럼 죽이고 막 이렇게 해먹는 거. 혼군이 됐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런데 근 100년 동안에 어떡하다. 아까 여기 있던 우리 명기가 쓴 게 2000년입니다. 그 뒤로도 안 바뀌었습니다. 100년 동안은 왜 이렇게 달라졌나? 제 궁금증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거를 지난번에 1차로 간단한 논문 한 편으로 조선의 힘이라는 책에서 한번 서비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쓴 겁니다. 3년 동안 광해군에게 다시 읽고 세미나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3년 동안 다시 썼는데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광해군 밉다 이런 거 떠나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세 가지를 포착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썼을 때 지원내견이 객관적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사람들이 갖는 어떤 목적의식,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해군 시대에 어떻게 움직여 나갔나를 보다가 어떻게 잡아냈냐면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오늘 배운 도대체 이 광해군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한 문치주의의 그 세 가지들이 어떻게 작동했나. 작동하지 않았으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의회 정치를 끝내려면 의회 정치 말고 사람들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말아먹는 거죠, 그건.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치주의 중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검토한 건 경연과 실록이에요. 언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이 없고 저도 아직 공부를 못해서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문치주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정적인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과 을 비롯한 재정 문제를 본 겁니다. 이 재정 부분에 뭐가 맞물리냐면 궁궐이 맞물려요. 궁궐공사. 이거는 대동법하고도 맞물리고 여기 나오는 인간의 욕망하고도 맞물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조금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하고 간간히 부딪히는 게 사람이 죽어요. 역사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전 딴 거인가 했더니 죽으면 확 바뀌어요. 광해군이 아슬아슬한 찰나에 선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한 달 상간에 완전히 전복이 돼버려요. 그것들이 어떻게들 작동하는가를 같이 면밀히 한번 찬찬히 보면서 이틀 여기에는 동시에 정치 세력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임해군 그래서 제가 다룬 겁니다. 선조가 2월 1일 날 세상을 뜨는데 광해군이 2월 2일 날 즉위합니다. 임해군이 2월 14일 날 귀향을 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형이 진도로 귀향을 갔다가 이듬해에 죽습니다. 목 줄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장으로 따라갔던 이정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6년 뒤에 영창대군을 죽일 때도 별장으로 따라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후 임해군 죽인 다음에도 처벌 안 받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승진해가지고 광해군 때 포도대장 강화도 유수까지 해먹습니다. 포도대장 뭔지 아시죠? 서울시 경찰국장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 세력들의 변화가 어떻게 정인홍과 유영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근데 흥미롭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못 발견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법 하면 이 대동법만 해도 사실 전에는 광해군이 대동법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 관료들이 반대해서 못됐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대동법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내내 광해군과 광해군의 상신들의 반대로 자전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해군은 이 법이 설치된 순간 이후부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거의 다음, 이건 원래 예전에 나라에서 하던 조종조의 법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 대표적인 인물이 기자헌 같은 사람이 방납을 했어요. 그 이권이 있으니까 뭔지 아시죠? 대동법? 방납회단을 갖다 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책을 썼던 사람들도 광해군 때 대동법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뒤졌어요, 자료.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양전을 해가지고 숨어있어 세금 안 내는 것들 잡아내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그건 안 하고 그 노력을 어디로 들어갔냐면 궁궐 짓는 데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대동법 추진하던 사람 이원익하고 황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귀추곡사 1603년 13년 김제남 죽일 때 귀양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동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조정이 없어요. 대신 누가 들어와서 있어요? 대동법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호조 판서를 맡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추진하냐면 궁궐공사랍니다. 그 궁궐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전에 제가 조금만 써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 뒤졌습니다.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시대 때부터 사학자들이 광해군을 높였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지금 군으로 감봉이 됐지만 뭐 인조반정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광해군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반대를 하는 거 광해군이 나쁜 놈이었다는 걸 지금 뭐 나쁜 놈이고 뭐 하여튼 그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광해군이 그렇게 역사에서 굉장히 그 어떠한 우리가 심퍼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그 시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찬스가 있었던 시절처럼 보는 거를 이제 지금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4학기에서 5학년은 저 새끼 보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인 사학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덕일이 같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이 오 교수 이거 미친놈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면밀한 그 어떠한 지금 논의에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저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시간도 없으니 두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하나는 궁궐공사 이게 저는 사료는 광해군 일기는요 저처럼 광해군을 비판하는 그 시대를 비판하는 사료도 얻어낼 수 있고 제 친구가 쓴 것처럼 광해군을 축혀 올리는 사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일 앞에 광해군 일기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복잡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4대강하고 인천공항 내각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대동법하고 궁궐공사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궁궐공사 하면 대동법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자들한테 못 걷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태까지 따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제가 이것만 볼게요. 뭐 저기 심화전투가 하는데 13,000명 그 강홍립 통해서 보낸 거 다 아시죠? 다 아는데 그게 저기 뭐 저 실용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13,000명 가가지고 10,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3,000명은 전부 다 그 저기 후금 사람들한테 노비로 갔어요. 그게 무슨 실용 외교입니까? 13,000명 다 죽여놓고. 그런데다가 이때 광해군 11년에 13,000명을 어디 보냈다고? 예, 저기 명나라하고 그 심화전투라는 건데 명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조명연합군이죠. 후금하고 붙었는데 보낼 때 조선에서 훈련도 안 시키고 보냅니다. 훈련 시켜가지고 그 군량미 같은 거 쓸 돈을 다 어디다 쓰냐면 궁궐 갔는데 다 쏟아붓었어요. 심지어는 훈련도감에 있는 쌀 3만석, 저기 강화도에 있는 비축미 이런 것들 다 끌어다 군 저기로 씁니다. 그거는 인조 때 만든 사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영건도감 비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았으면 인조 반정 이후에 사람들이 다 다시 저기 조작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거 조작할 수 있으려면 하늘을 가려야 돼요. 근데 이때 보내는데 군량미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해군 11년에 돌아와요. 돌아온 게 몇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명나라에서 황제가 전사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으니까 그 가족들한테 전해주라고 1만 냥을 줍니다. 1만 냥을 줬는데 이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전사자하고 부상자 집에 준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갑니다. 국내라는 게 어디예요? 광해군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어느 나라 임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황제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자료를 보세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는데 사실 저 별로 상관없습니다. 광해군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고 저는 제가 본 자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 대목쯤 가면요. 광해군 밉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뭐가 안타까우냐면 이 상황 뒤에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절절히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다시 수습하나. 정말 깝깝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IMF 차관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농사가 잘 돼서 차곡차곡 쌓이기를 기다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조 반정 일어나고 난 뒤에 5년 뒤에 정명으로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냐? 충분하긴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 게 5년 동안 그 농업사회에서 회복이 됩니까? 그거 회복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요. 제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 진보사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보수죠. 진보 보수의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 조선 후기를 이것저것 긍정적인 면들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대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 자체가 뭐냐가 더 궁금하니까 그러면 찾아내다 보면 당연히 서인이나 노론도 긍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절더러 노론이래요. 그러니까 노론 보수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 노론 이런 소리 듣고 저 노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 역사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배웠던 고민했던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역사관의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노론의 후예가 아니고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교수의 입장은 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오 교수는 너무 지나치게 조선 왕조를 조선 왕조가 흘러온 모습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짙다. 거기에 대한 그 존경심이 너무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요새 정치에 비교해 봐도 지금 아까 언관 얘기만 해도 지금 청와대에서 그 정도의 언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혼자 맘대로 그 무식한 놈이 맘대로 생각해서 맘대로 굳고 탕진하고 그래도 통하는 겁니다. 조선 왕조는 최소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치가 후퇴했다. 이제 이런 논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조선 왕조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조선 왕조 그 나름대로 흘러간 그 역사를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짙게 풍겨요. 그래서 오왕령은 너무 그 역사의 현실을 그 있는 그대로 긍정하다 보니까 역사를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냐. 이제 이런 그 비판들이 있단 말이야. 오왕령에 대한 비판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봐. 제가 한국사상사연구소 평창동에 선생님이 소장을 하고 계시던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갔어서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신론적 반성이라는 말을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저 역사가가 저 사실을 왜 썼을까 하는 그 역사가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내 머릿속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묻는 작업이 더 선행돼야 된다. 그 인식론적 반성이라는 표현은 그때 그 도끼아슬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당연히 완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A 사료하고 B 사료가 다르게 나오면 놔두고 고민합니다. 그게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요. 붓도 늦게 나가고. 근데 그것은 제 몫입니다. 만일 내가 사료를 놓고 두 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내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아니라 사기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빠뜨리는 건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텍스트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참 한 가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이게 차이인데 저는 선생님한테 세대 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선생님이 그때 문제를 던진 게 저한테 공부하는데 엄청난 그 지금도 힘이지만 동시에 선생님은 그 시대입니다.
저하고 달라요. 저는 조선 역사가 긍정적이냐 아니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긍정적인 데도 있고 부정적인 데도 있어요. 둘 다 우리들이 보고 뭔가 미래를 설계할 때 혹은 지금을 반성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면 저는 가져옵니다. 그게 소론 것이든 노론 것이든 상관없어요. 긍정, 부정 저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어르신들 세대는 긍정, 부정 이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 부정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이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여러 이제 이 오학년 교수가 쓴 광해군의 저기도 오고 요 다음 주부터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또 물어보시라고. 그때 오학년 교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역사라는 게 재미난 건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은 그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이미 역설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오늘날 오히려 그 역사를 서구적 틀에 맞추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광해군은 아름답게 포장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정당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오늘의 그러한 서구적 그 역사의 진행 방식에 맞춰 보지 않고 그냥 정난하게 조선 왕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광해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료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고 결국 지금 말씀했듯이 역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심도 있게 많은 이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의 관점에 의해서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얘기를 마감 지으면 좋겠습니다.